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시작된 은행권 위기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찍고 독일의 도이체방크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은행은 그럼 안전한 건가? 우리나라도 위기에 전염이 되는 건 아닌가? 자연스럽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보겠고요. 은행들이 불안해지니까 시중 자금이 MMF라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간단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MBC 양효걸 기자,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미세먼지가 잔뜩 낀 것 같은 뿌연 은행권 이야기 정리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효걸 기자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 은행 괜찮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이제 코코본드 상각의 여파가 계속해서 국내 은행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게 은행 매각 과정에서 코코본드 전액이 거의 22조 원이 넘는 금액이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니까 투자 심리가 갑자기 얼어붙었던 거죠. 어제는 그래도 꽤 건강한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순이익도 낸다 하는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체방크까지 불똥이 옮겨붙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도이체방크가 코코본드로 그동안 연명해 왔던 비율이 꽤 높았으니 코코본드 시장이 얼어붙으면 도이체방크도 어디서 돈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이 다음 달 13일에 행사일이 돌아오는 코코본드가 한 1,350억 원어치가 있거든요. 이걸 조기 상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 새롭게 코코본드 발행을 이제 포기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코코본드를 조기 상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코코본드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로 영구채 방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없이 계속 안 갚아도 되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부분 채권은 만기와 이자가 딱 정해져 있고 국채도 이야기할 때 5년물, 10년물, 그다음에 표시이자가 몇 퍼센트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구채는 이자는 얼마 준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생 이자만 받다가 그럼 원금은 언제 받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구채는 채권이라는 이름 붙어 있지만 사실상 실질로 보면은 일정액을 꼬박꼬박 받는 배당주 성격하고도 비슷해지는 그냥 겁니다. 은행에 투자한 걸로 생각하세요. 형식이 그런 거군요. 지분 투자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원금을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발행한 건데. 그런 느낌의 투자 상품이다. 이 대부분 이제 국가기관이나 대형 국책 사업에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발행자는 돈이 필요해서 발행은 했는데 또 만기가 없으면 채권자도 나중에 좀 곤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특별한 조건을 붙입니다. 바로 선택권을 주는 건데요. 일단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은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찍 원금을 갚아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발행자가 갖는 겁니다. 발행자가요? 발행자가 돈 빌리는 쪽에서 만기는 안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5년 후에는 그냥 갚아드릴게요. 믿으세요. 저희 눈빛 봐요.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한 가격에 발행했던 채권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의 형태로 일단 선택권을 발행자가 갖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자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다시 갚고 싶어졌다. 이런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 선택권을 행사해서 일정 가격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 영구채를 청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금 좀 모호하네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안한데 중간에 안 갚고 계속 버틸 수도 있으니까 저 친구가. 그렇다고 내가 갚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거는 그냥 채권일 뿐이지 또 이걸 자본으로는 안 봐줄 테니까 문제가 될 거고. 어쨌든 그런데 신한금융은 그러면 만기가 없는 건데 그냥 갚아버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때 돼서 이제 갚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 관행상 일찍 갚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측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권은 전적으로 발행사 측에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시점이 딱 왔는데 회사가 조기 상환을 안 한다 하면 이게 시장에서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갚을 때가 됐는데 왜 안 갚지? 갚을 돈이 없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인식이 퍼지는 거고요. 빌려갈 때는 눈빛 보라고 해놓고.
그 지난해 말에 흥국생명이 이 영구채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나서 이 모회사의 자금 수혈로 이제 긴급하게 콜옵션을 다시 행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조기 상환을 하지 않으면 위험 신호로 감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상환하고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나서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새로 코코본드를 발행하거나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갚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약하자면 코코본드 새로 발행해서 코코본드 갚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자본 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차환 형태로 계속해서 롤오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코코본드가 문제가 되니까 네. 우리나라 코코본드 시장도 얼어붙어서 혹시 우리나라 은행이 코코본드를 이제 상환하고 다시 발행하고 할 만한 기간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네. 걱정했는데 네, 신한은 이번에 문제 없이 다시 돌려줬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돌려주고 나서 돌려준 금액만큼은 신한은행의 주주돈으로 채우든가 네, 아니면 또 코코본드를 새로 발행해서 네. 다시 갖고 와야 될 텐데 새로 발행해서 갖고 오는 게 원활해요? 지금 예. 딱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 그 예전에는 코코본드 위험성이 크게 노출되지 않았을 때는 아니 뭐 큰 은행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하는 인식 때문에 뭐 이자도 많이 쳐준다고 하고 그래서 코코본드 발행도 원활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코코본드 삼각 사태를 한번 봤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많은 걸 바꿔 놓은 거고요. 이 코코본드는 위기 때 채무가 아예 삼각돼서 없어지거나 또는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은행의 보통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이제 보통 채권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방식대로 코코본드 발행해서 코코본드 갚으려고 하면 지금 이런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걸 사줄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도이치방크 주가도 아무리 도이치방크라도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저 돈 어디서 구할 것이며 네, 여윳돈이 있었다면 코코본드 따위를 발행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기도 분명히 돈 없을 거다. 네. 그런 걱정을 했던 걸 텐데. 그렇죠. 그런 투자자들의 우려가 예. 반영이 된 거고 결국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본드를 발행하려면 아주 높은 이자로 보상을 해주거나 그래야겠죠.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자본 비율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냥 생돈으로 그냥 코코본드 갚아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담이 정도 돈은 생기는 우리 거죠. 은행 있어. 네. 그 사이에 좀 벌었어. 네. 뭐 그런 게 있든가. 예, 바로 그 자신감인 겁니다. 예,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은 네. 지금 조기 상환한다는 게 예. 괜찮아. 내가 코코본드 갚아도 새로 발행 안 하더라도 몇 년 우리 새 돈 벌어놨어 우리 네, 은행이. 자본 비율로 이렇게 조금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다. 예. 상환할 돈이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의 자본 건전성 비율을 이야기할 때 BIS 비율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 이게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이미 기준선을 훌쩍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본력으로 갚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얼마치라고요? 1,350억 원어치.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은행도 은행인데 이제 다른 기관들이 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자본 확충이 중요한 이 보험사가 있거든요. 예. 그동안 자본 건전성 비율을 맞추는데 굉장히 효자 노릇을 이 코코본드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상으로는 자본을 인정해주기 때문인데 이 코코본드 발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일단 중소형 보험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뭐 규모가 큰 곳은 뭐 보통주를 더 뭐 발행하는 증자를 하거나 유상 증자를 네. 하든가 그동안 몇 년 사이 번 돈으로 메우면 되는데. 네. 아니면 그냥 배당 좀 줄이고 자본금 그냥 쌓아놓은 거 계속해서 유지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런 것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코본드 자체만 봐도 신한금융은 이제 갚겠다고 나섰지만 5월 초에는 뭐 부산은행이 한 1,000억 원어치가 돌아오고 6월에는 한 농협금융지주, 그다음 경남은행 이렇게 계속 줄줄이 옵션 행사일이 돌아오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회사들도 주머니에 있는 여윳돈으로 그냥 갚아버릴 수 있겠느냐 과연. 네, 이거보다 더 작아진 쪽으로 가도 코코본드 계속 있을 텐데. 네,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일단은 신한금융이 네. 시범 케이스로 한번 여유를 부려줬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수지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비슷한 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 이야기인데 새마을금고가 뭐 옛날 기억으로 보면 그냥 동네 조그만 은행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였는데 요즘엔 네. 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무슨 어디 기업 인수하는 데가 또 새마을금고가 등장하고
아무튼 새마을금고가 여기저기 너무 과하게 금융활동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요즘 어떤 게 이슈입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전해드린 소식이 이 새마을금고가 건설사들한테 내준 대출의 연체액이 올 들어서 1월 한 달 동안에만 9천억 원 넘게 늘었고 예. 이 연체율도 9%를 넘어섰다. 그래서 혹시 건설사들한테 이걸 다 빌려준 돈이니까 혹시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도 나빠지면 그래서 빚을 못 갚는 곳들이 늘어나면 이거 새마을금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새마을금고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대표적인 신호가 이 대구 지역의 오피스텔을 짓는데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였습니다. 오호. 이게 문제가 된 대출이요. 2016년에 대구 지역의 새마을금고 한 12곳이 모여서 이 오피스텔을 짓는 시공사에 2,800억 원을 빌려준 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인 그런데 건설사가 사기 분양 혐의에 휘말린 데다가 그러면서 자금까지 말라붙으면서 지금 4년 가까이 공사가 멈춰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빌려준 2,800억 이거 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진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해서 갚기로 했던 건데 네. 그냥 스톱되어 있으니까. 네, 아예 예. 그 집을 못 짓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지난해 말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질까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 오피스텔 짓는 사업장에 대출을 해준 거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 이 각자 빌려준 금액의 절반 정도는 충당금으로 쌓아놔라. 그러니까 즉 반은 못 받는 거로 치라는 거죠. 네, 손해 본 걸로 처리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오피스텔 짓기로 한 땅을 담보로는 잡았을 텐데 네. 그거 가지고는 빌려준 돈 다 감당 안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예. 손실 처리해놔라라고 했더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불안했던 게 이렇게 중앙회가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아니 그래도 건설사는 망했어도 거기 오피스텔에 입주할 사람들로부터 이자는 지금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갑자기 큰 손실을 우리가 한꺼번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라고 반발을 하면서 법원에다가 중앙의 요구를 일단은 지금 없던 일로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겁니다.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큰일이네요. 네, 중앙회와 이제 지역 새마을금고가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벌어진 건데 이렇게 새마을금고 안에서도 분란이 커지면서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긴 분들은 이거 좀 불안하다. 일단 내 돈 빼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여기서 이게 예금보험공사가 아마 그 뒤에서 5천만 원까지 대주는 게 아니라 네.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아마 새마을금고 중앙회인가 이런 데서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 소식을 안전해 드릴 수는 없고 전해 드리면 이제 대구 지역에서 여기 돈 맡기신 분들은 오늘 아침부터라도 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거기에 맡겨놨다고 뭐 그렇게 이자 크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어떡하죠? 혹시라도 이런 위험이 생기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중앙회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새마을금고에서도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면 서로 돈을 빼겠다. 소위 뱅크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안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지역금고는 중앙회를 대상으로 건 소송은 모두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송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니까 일단은 네. 싸우지 말자라는 차원인 거고 또 상호금융권 가운데서는 새마을금고가 처음으로 대주단 협의체라는 것도 만들어서 예. 우리 지역 새마을금고끼리 서로 도와주자라는 약속도 한 상태입니다. 대주단 협의체. 네, 대주단은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모임이란 뜻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쪽이 대주니까 예. 이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단체로 모여서 말 그대로 협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어떤 협의를 하냐? 우리들이 돈 빌려준 건설사 중에 만약에 돈을 못 갚는 곳이 나오면 예. 투표를 하자. 그래서 3분의 2만 동의하면 이 건설사 대출 만기를 더 늘려주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가서 기꺼이 돈 받고 누구는 봐주고 그러면 봐준 사람만 손해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봐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는데 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네. 한 곳에서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여러 지역 새마을금고가 다 같이 돈을 빌려준 경우가 많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12곳이 돈을 함께 빌려준 거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만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 프로젝트 전체가 망가지면서 다른 돈 빌려준 곳들도 줄줄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돈 빌려준 곳들이 모두 다 같이 공동 행동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서 갚을 수 있는 곳들은
다 같이 기다려주자. 그리고 지원도 해주자. 한 곳만 빼지는 말자. 예.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 다 같이 손절하자라는 거를 모여서 이제 투표로 정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고요. 또 건설업종에 빌려주는 돈, 이게 전체 대출의 절반은 못 넘도록 비율을 결정을 하고 예. 그리고 이걸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항상 또 이런 리스크 관리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다음에 부랴부랴 대책을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문제 없을 때야 뭐 어떤 일이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곳에 100억 이상 빌려주지 말라는 게 한 곳에 집중하면 이제 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건설 프로젝트 5곳에 그럼 50억씩 빌려주면 250억인데 그게 사실상 한 곳에 넣은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인데 이 회사 것만 문제가 될 리가 있어요? 문제가 되면 그 동네 다 문제되는 거지. 네, 그나마 이제 회사별로의 리스크는 줄이자는 차원인데 네, 말씀하신 그러게 문제가 말입니다.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도 좀 들어보죠. 네. 최근에 MMF 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네. 이게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미국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MMF 이게 어떤 거죠? 일단은 예를 들어 나한테 지금 여윳돈이 좀 있는데 네. 이 돈이 2달 후에 써야 될 돈이라거나 아니면 지금은 투자 상황이 안 좋지만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 여차하면 바로 쓸 돈이다. 그럴 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돈은 정기 예금에 넣을 수가 없죠. 중간에 깨면 아까우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못 찾으니까. 그렇다고 또 그냥 들고 있자니 뭔가 아쉬워요. 이자가 너무 저렴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어디 뭐 좀 좋은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찾다 보면 마주치는 단어가 바로 이 MMF인데 MMF는 영어로 머니 마켓 펀드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머니마켓에 돈 굴린다 그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네, 하루를 맡겨도요. 여기다 돈 넣으면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정도 이자를 주는 수시 입출금 가능한 통장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 요즘은 기준금리 한 연 3.5%잖아요. MMF 이자도 대략 그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는 있는데 은행에서 팔지만 예금자 보호는 또 안 됩니다. 다만 비교적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한다는 평가는 받습니다. 이게 예전 같았으면 제가 예. MMF는 주로 만기가 평균 90일 이내고 신용등급이 아주 우량한 국공채나 뭐 회사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예. 최근에 은행들 파산하고 합병되고 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안전한 건 없겠구나 싶어서 안전한 걸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MMF 말고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은행에서 파는 MMDA라는 것도 있고요. 증권사에서 파는 뭐 CMA나 RP라는 것도 있는데 또 구조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자,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셨다가 혹시라도 여유 자금 있으면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셔서 선택하면 좋긴 합니다. 그런 MMF에 네,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 MMF에 네. 미국에서는 자금이 유입된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은행이 망해도 이거는 관계 없는 상품인가 봐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그래도 좀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몰렸는지 보니까 미국에서 3월 한 달 동안 대략 한 370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거든요. 예.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직전인 지난 9일부터 한 2주간 보면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 은행들 있죠. 이쪽으로 지금 몇십 조 원씩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보니까 미국 전체 은행에서 예금이 한 130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거든요. 불안하니까. 엄청 많이 예. 빠져나간 거죠. 근데 그 돈을 다시 은행에 맡기자니 이거 안 될 것 같고 은행에서 뺐는데 그 돈으로 지금 주식 투자하자니 이건 또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보니까 MMF 수익률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 한 4% 정도 되니까 기준금리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단기 자금이 머물기에는 아주 적당한 그런 환경인 겁니다. 예. 근데 또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MMF 잔액을 보니까 작년 12월이 한 153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난 24일 기준으로 한 197조 원 정도 됩니다. 요즘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네, 2년 만기 정기예금이나 네, 그냥 별 차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은행도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뺐다가 잠깐 머무는 용으로 MMF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MMF에 돈이 몰린다는 뉴스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저금리 시절에는 자주 나오던 뉴스였어요. 예. MM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 맨날 나오는데 다만 그때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 있던 돈을 빼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단기 자금이 몰리는 거였다면 지금은 은행이 믿음과 신용으로 장사를 하는 은행이 불안해서
다른 곳으로 단기 자금이 몰린다는 거여서 네. 세상이 좀 달라졌구나 싶은 그런 뉴스입니다. 야, 그러니까 은행은 그럼 예금이 빠져나가면 또 안 되니까 예금을 모으기 위해서 MMF보다는 저희가 이자 더 드릴게요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비싼 이자 받아서 자금을 모아봐야 어디 대출해 주려고 하면 그럼 한 7, 8%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는 또 안 빌려가거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국이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전달하실 만한 뉴스 또 있습니까?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예. 그 서울에 살고 많이 있는 남지는 분들 중에- 않았습니다. 아니, 예. 분들 중에 만 70세 이상인 분들, 예. 이분들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요 1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서울시가 주는데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기 동네 주민센터 가서 반납하면 되고요. 반납하면 현장에서 바로 교통카드를 주는데 예. 요 교통카드로 버스나 기차 이용할 수 있고요. 편의점이나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납하고 나면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는데 예. 1년 후에 다시 시험 봐서 따면 돼요. 근데 면허증 다시 딴 후에 자진 반납하는 거 요 교통카드 지급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평생 한 번만 국가가 해준다.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예. 서울시가. 예. 여기 들어가는 돈은 서울시 자체 예산이랑 뭐 경찰청 국비, 티머니 복지재단 기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주는 거니까 왜 드리는 거죠? 70세 이상인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고령자들이 사고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운전대를 좀 놓아주십시오라는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4월 3일에 가시는 게 좋고, 아유 나도 좀 반납하고 교통카드 받고 싶은데 나 잃어버렸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아니면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서 운전경력증명서 떼면 됩니다. 이 제도가 2019년 3월부터 시행됐는데 그 전에 반납했다 하시는 분들도 경찰서 가서 얘기하면 이런저런 뭐 서류 떼주니까 그거 갖고 가시면 되고요. 아, 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했는데 10만 원 못 받으신 분들은 다 준다. 네, 줍니다. 옛날 거라도 찾아서. 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